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에 숙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 속에서 단 한 번 겪을 수밖에 없는 미지의 사건,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사건,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 내가 더 이상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언젠가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주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각당복지재단의 설립자 김홍라 박사는 남편인 라익진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다음 해인 1991년 소중한 남편 혹은 아내를 먼저 보낸 지인들 몇 분과 여러 차례 조찬회를 가지며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윤도선 전 대통령 영부인 공덕규 여사의 제안에 따라 죽음을 주제로 한 최초의 공개 강연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때 첫 연사를 해주셨던 그 김동길 교수님이 최근에 타계하셨습니다. 김홍라 박사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던 중 죽음을 탁상에 올려놓고 공론에 붙이라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삶을 포함시켰습니다. 자원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각당복지재단에 이렇게 삶과 죽음에 관한 공론화라는 주제가 보태졌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각당복지재단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 합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31살이 된 2022년 각당복지재단은 삶과 죽음 연구소를 출범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야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를 보다 넓은 분야로 확장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을 위하여 한국인의 죽음인식 조사 연구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죽음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추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라 명예이사장님께서 일상의 삶을 통해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간절한 소망이 저희 남은 이들에게는 소명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정신 위에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 이론과 현실을 시줄 날줄로 엮어가 볼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각당복지재단 오혜련 회장입니다. 이렇게 저희 창립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출범한 지 31년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피하려 하고 터부시하던 죽음이라는 주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다잉 교육,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죽음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 연구자들도 많아지고 있고 여러 대학에서 이 죽음 준비 교육을 교양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정해서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이나 종교기관들에서 죽음 준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웰다잉 교육 관련 자격증 수를 보니까 54개에 이르더라고요. 이만큼 우리 사회에 웰다잉이라는 것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 죽음이나 웰다잉이라는 관심이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8년에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제도라고 하는 의료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각당 복지재단의 죽음준비 교육이 확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 그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각당 복지재단은 해외 석학들을 초청해서 죽음준비 교육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내 학자, 종교 지도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개 강좌를 열어서 죽음에 대한 담론을 확산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죽음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2,500명 이상의 지도자가 배출되었고 2012년부터는 지방 11개 지역의 죽음준비 교육 강사 과정을 개설해서 죽음 교육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각당 복지재단은 이렇게 30년 이상을 조용히 그러나 무거운 진정성을 가지고 서서히 우리 사회의 죽음 문화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설립하신 고 김홍라 박사께서 우리나라의 죽음 교육에 남기신 업적과 공로는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뛰어난 선각자의 뒤를 이어서 저희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각당 삶과 죽음 연구소를 창립합니다. 초대 연구소장으로는 호서대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셨던 양용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또 여러 관련 기관의 여러분들과 연대해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삶과 죽음을 연구하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걸음으로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님께서 삶과 죽음의 복지라는 주제로 주제 강연을 해주시고 또 삶과 죽음 연구소의 첫 번째 연구 활동으로 한국인의 죽음인식 조사를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해 주시는 그 두 분 정무성 교수님과 서울신학대학교의 조성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죽음 문화를 이루는데 각당 복지재단과 뜻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각당복지재단과 그동안 31년 동안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해온 것들은 조금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다 보셨고 또 그 전에도 아마 이 분야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단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서로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92년 4월 2일 김홍라 명예이사장님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창립하시면서 명 회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음도 우리와 함께 있어 왔다. 생을 받은 모든 실존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실제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사색하고 탐구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을 실시하므로 죽음 깊이 공포심 등을 불식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삶과 죽음 연구소는 바로 이 명예이사님의 말씀 그대로 앞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저희가 탐구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모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사, 뇌사로 죽음을 판정합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를 물리적 작용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인격과 존재에 대한 성찰을 저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무고한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안락사 문제, 자살 문제는 또 다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생명 윤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활 양식, 경험, 신앙에 따라서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암흑과 소멸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삶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존재를 진솔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명제는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공평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강자가 약자보다 오래 살거나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자신의 신체적, 물리적 생명의 중단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의 단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타자의 생명과 생존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움으로부터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죽음 문제는 주로 철학, 신학, 종교학, 심리학,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많이 다뤄져 왔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많은 질문과 의미를 마련해왔습니다. 종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철학자와 종교인만의 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존재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철학자 자신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의미를 찾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죽음을 음악, 미술, 문화예술을 통해서 노래하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확인하는 의료인이나 인간의 갈등과 고민의 심리를 다지는 심리학자, 그리고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고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교육자 모두에게 죽음은 가장 본질적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죽음 준비 교육과 애도 상담 등을 통해 죽음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갖고 사유하는 존재이지만 사회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 존재와 죽음의 의미는 타자가 없이는 그 의미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간은 신과의 단독적인 만남을 통해 실존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하지만 이 또한 타인이 없이는 그 의미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타자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박사 역시 타자의 만남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였습니다. 그는 환자의 만남을 통해 죽음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경제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며 생명을 유혹받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의 존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작업은 단편적인 결과만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끝없이 사유하고 교육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은 정직해지고 타자의 죽음까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30여 년 전 김홍남 명예 이사장님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창립하여 한국 사회의 죽음의 의미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전하고 교육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회피해 오던 무거운 주제를 삶의 중요한 주제로 삶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각당복지재단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는 그동안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2,5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했고 또 그 다음에 성직자, 교수, 의사, 법조인, 경제인, 공직자, 시인 등 각 분야에 2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죽음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그분들이 원고를 주시면서 죽음의 의미를 함께 나눠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공동 추모 예배, 추모사, 웰다잉 연극제 등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 연구소는 그동안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 그동안 이루어진 강연, 연구, 교육 활동 등을 바탕으로 삶의 죽음의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와 시민들의 죽음 인식과 삶의 의미를 더하는데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삶과 죽음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연구소가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정말 오늘날 한국 사회가 던져주는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저희가 책자도 발행하고 또 좀 더 깊게 학자분들은 연구 논문도 쓰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공간과 모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라재건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시는 오혜련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창립사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명하신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저로서는 반갑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라재건 이사장님과 오혜련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양용희 교수님의 소장 취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적은 축사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당 복지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만들어 꾸준히 연구 모임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실적은 이 분야의 독보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 연구소를 창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대중화를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죽음 인식 연구 발표를 통해서 삶과 죽음 연구소의 진가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용희 교수께서 소장을 맡아 연구소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으로 던져진 인간은
천차만별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던져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동시에 삶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월호나 이태원에서 죽음을 참사라고 부릅니다. 또는 객사, 횡사, 즉사, 전사, 병사, 고독사, 안락사, 그리고 자연사, 이렇게 등등 죽음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궁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웨덴보리의 그의 저서 스웨덴보리의 그 위대한 선물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84세라는 생을 살면서 30년을 지상과 영계를 왕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닌 보다 광명한 세계로 탄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정복해준 가장 큰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윤회 작동 원리이자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덕 혹은 업보와 관련돼서 인과응보설을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평생을 산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삶과 죽음 연구소는 인간들의 궁극적 관심인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와 영원한 광명의 세계를 꾸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가 각당 복지재단이 실천하는 자원봉사로 연계되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생사여일의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죽음 연구소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죽음교육협회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나재건 이사장님과 또 한국죽음교육협회의 이사님이시자 또 교육위원회 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혜련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양용희 오늘 삶과죽음 연구소 소장님께 심심한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축사에 가늠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것을 올리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에 가족들은 황망함 속에서도 비탄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부인 고 김용나 여사님께서 그리고 자손들은 어른이 남기신 각당 나무를 30년간 눈물로 우뚝 키워 죽음으로 고통받는 방방곡곡의 사람들의 가슴에 안식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최후의 귀착점이며 최종 결산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묻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현대의 실존 철학자들도 죽음의 의식이 삶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근래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조가 횡행하고 세월호, 이태원 사건 등의 대형 참사, 17년간 계속되는 OECD 1위 자살률, 기록적인 저출산 등으로 좋은 삶과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무언가 크게 우리 사회는 잘못되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심란한 시기에 오늘 또 라제건 아드님과 오해론 며느님은 아버님,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를 위한 안식의 나무들을 가꾸고 키우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 연구소의 출범은 죽음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처럼 기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삶과 죽음 연구소 창립과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제가 주저 강연을 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늘 존경해왔던 우리 김홍라, 저는 이제 이 회장님이라는 게 이름이 입에 붙어서 우리 김홍라 회장님, 또 우리 라제건 이사장님과 오해련 회장님 또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계속 이 발전시키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그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이게 벌써 30년이 되었고 또 그것의 결실로 이렇게 삶과 죽음 연구소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양용희 소장님께서는 이 종교학이나 철학이나 혹은 또 사회복지학까지 여러 이 삶과 죽음과 관련된 그런 학문적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최적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축하를 드립니다. 저한테 삶과 죽음의 복지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학과 교수고 사회복지를 그동안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제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제가 3차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고령사회 분과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고령사회 분과는 대개 이제 노인복지와 관련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저희 위원 중에 한 분께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웰다잉에 대해서도 좀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 계획에 웰다잉이라는 게 좀 들어간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보다 훨씬 전에, 그게 이제 2016년 얘기였거든요. 이미 그거보다 25년 전에 김홍라 회장님은 그런 것을 이끌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도 이런 웰다잉의 문제는 그냥 단어만 있었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연구라든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3차 계획, 지금 4차 계획이 진행 중이고 또 이제 5차 계획이 곧 수립이 될 텐데 이 4차 계획 중간에는 이제 제가 이 정책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 헝클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함께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미국 인디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내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삶과 죽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늘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잘. 그래요. 넘겨주세요. 우리의 격언 중에서도 이렇게 생사이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안재웅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지만 결국 생과 사는 하나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제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뭐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늘 삶의 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만 이 노력을 했지 죽는 것, well dying, 잘 죽는 것에 대한 인식은 많지 못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까 라재건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주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게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공포 속에 괴로워하면서 결국 굉장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서 이 산 사람한테 임종을 얘기하는 것 이거는 불효다라는 그런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가족에게 자신의 임종을 상의하는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2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영면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삶과 죽음 연구소를 통해서 더 체계적이고 또 널리 논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웰빙과 웰다잉. 뭐 그동안에 이제 단어적인 그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개념적으로야 우리가 웰빙 그러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 뭐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웰다잉 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웰빙을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 웰다잉 하는 것이 인간의 품위를 지키고 어떤 삶의 가치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선각자분들께서 그러한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삶에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을 미리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웰다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 이제 그 죽음의 질이라는 지수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에서 발표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18위더라고요. 이게 2015년 통계입니다. 이게 매 5년마다 통계를 내는데 이 최근 20년에도 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2010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3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2015년은 18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랬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이 이 20년 거를 발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1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영국이 이렇게 10년에도 그랬고 15년에도 그렇고 1위를 한 것은 영국의 호스피스 제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95%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이 저출산 고령 분과 계획을 세울 때 우리나라는 13.8%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차이죠. 그러면 영국이 이 건강보험이 이제 NHS죠. 이 국민의료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굉장히 영국이 자랑하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호스피스를 다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30% 정도, 30% 좀 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모금과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 호스피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로 아니면 이 호스피스를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모금에 참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영국의 호스피스 제도가 이렇게 잘 정착이 돼서 영국이 세계에서 죽음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그 국가 간의 웰다잉 태도를 연구한 서울대에서 나온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좋은 죽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거,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는 거, 이게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웰다잉 1위인 이 영국 보면은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하고 가족, 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죽는 거, 이게 바로 호스피스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에 부담 주지 않고, 그렇지만 가족은 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주병 정리가 잘 되고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죽음을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또 그 지인이나 가족들 역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결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지 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 다음 우리 조정희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이 마이크로한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정책 차원에서 그러면 이 후기 이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영국은 2018년도에 후기 돌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이 죽음의 질이 높다는 영국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잘 계획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웰다잉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정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노인들의 삶의 질, 그 당시 이제 제가 이 고령분과위원장을 하면서 죽음의 질이라는 말은 생각도 못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연구위원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노인의 삶의 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영국에서 얘기하는 후기 돌봄 정책이고, 이제 우리가 웰다잉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소득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들 보면 공적연금 가입률이라든가 개인연금 가입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각지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베이비 붐 세대들은 여성들이 밖에서 일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연금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노후 준비가 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한 이 연금 제도, 그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그게 이제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픕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이 자살, 우울 이런 정신 건강도 안 좋고 또 치매 예방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제 여기서 저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치적인 수사였죠. 치매를 어떻게 국가가 다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정치적인 수사의 어떤 그런 언어의 정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또 가족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가 활동도 보면 어르신들의 대부분의 여가는 TV, 요즘 이제 유튜브가 많아서 유튜브 시청하시겠죠. 유튜브, 등산, 산책, 이게 거의 이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이 여가 문화를 좀 확충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회 참여형 공익 활동, 이게 우리나라가 이 외국에 비해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대부분은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자원봉사 참여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때 은퇴하면서 이런 이 사회 참여형 공익 활동에 굉장히 많이들 참여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떨어집니다. 이게 자원봉사 통계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좀 더 이렇게 이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노인 학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노인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어르신들이 당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인 교통사고는 어르신들이 사고를 내는 겁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해 주어야 후기 돌봄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야 이게 웰다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한국 고령사의 그 사회 위험을 보면 다시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만, 노인의 건강, 소득, 여가 문제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의료비,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 독거노인의 문제, 독거노인의 문제가 사각지대로 지금 계속 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 노동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분별로 이제 인력이 부족하지만 2030년이 되면 총량적인 부분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우리의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이제 계속 유지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인데, 그 과제로서는 우리가 노인 인구 중심의 인프라 구축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에만 얘기를 하고 있지, 이 고령 분과는 아주 찌그러져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저출산 문제 우리가 해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은 유럽 국가들도 그랬고, 미국이 저출산 문제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다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 이 한국 여성들한테 출생만 자꾸 강조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고령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영국에서 후기 돌봄 그 정책을 발표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보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이런 사회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은퇴 시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나는데 연금은 오히려 이제 그러면 연금까지 늘어납니다. 늦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고 연금을 받기까지의 그 한 5년간의 공백 기간,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을 좀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이모작 고용을 활용해서 좀 소득 창출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참 안 되는 이유가 유교 문화에서 이 연공 서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임금 피크제가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 물론 이제 당사자들도 의식을 바꿔야 되겠지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노인 자산의 유동성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노인들의 자산은 집 한 채입니다. 거의 자산의 80% 이상이 그냥 집 한 채입니다. 이거를 이 유동 자산을 이 활용해서 이제 노후에 여러 가지 그 생계를 좀 이어갈 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딱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주택값이 내리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훨씬 더 이제 이 노후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제 건강 문제입니다. 예방, 돌봄, 치료가 이게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지금 돌아가시는 장소가 거의 75%가 병원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50%가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이 삶과 죽음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방적인 건강도 지역사회에 있어야 되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만성질환, 치매, 자살 문제, 우울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특히 지역사회 돌봄이 강화돼야 되는, 이거는 자원봉사가 아니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이거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 케어뱅크라고 그래서 그걸 제안을 해서 이제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돌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걸 포인트를 갖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 이게 그 지난 정권에서 한 거는 전부 이제 무시해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참 후진적인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 들어서서는 또 이제 그게 활성화되는 것, 예산이 좀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좀 지역사회 안에서 좀 이런 이 자원봉사자들이 돌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요양병원의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후기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도 지금은 암 위주인데 그러지 말고 이 마지막에 좀 호스피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지역의 복지관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이 뭐 방문형 호스피스를 좀 잘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미 있는 것처럼 사전 의료 의향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웰다잉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고령사회 화두 웰다잉이다. 이게 최근에 그 6월달에 나온 신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우리나라 이용률 여전히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호스피스 보조 활동 인력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 이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이 보조 인력이 없다 보면 결국 간병인을 둬야 되는데 그 간병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최근에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열악한 이 호스피스 체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좀 더 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하고 가족 지원을 좀 강화하는 그런 이 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치매에 대한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가 또 하나 있군요. 여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앞으로 뭐 은퇴하고 최소한 30년을 사는 동안에 좀 더 생산적이면서 참여적인 그런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노인 또 우리 베이비 부모들도 여가력, 소위 이제 여가력이라는 게 여가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놀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가력을 좀 키워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 노후가 좀 즐겁고 행복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뭐 이런 여가 프로그램을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거는 댄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댄스 배워갖고 복지관 앞에 콜라텍 가갖고 즐기는 노인들, 이게 우리나라 노인들, 그나마 이 밖으로 나온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돼도 보면은 그 사랑의 질투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트너가 누가 됐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 다툼하는 장면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이런 이거보다는 좀 더 건전하면서 좀 더 이렇게 즐거운 의미 있는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령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노노케어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베이비 부모들은 전문직 은퇴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전문직 은퇴자들이 좀 이런 그 사회 참여에 할 수 있는 또 기업 프로보노 사회공헌 활동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거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세대 통합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지금 연금 문제도 그렇고 의료비 문제도 그렇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뭐 초중학교 혹은 뭐 유치원 가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문제, 또 이 가족의 날이 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는데 3세대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의 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자원봉사 때도 이 사회적 효, 소셜 패밀리, 사회적 효를 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 어르신들과 우리 조부모들과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어르신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그런 생각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갖게끔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효행을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그 노후에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골절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 계획을 짜면서 저는 치매 아니냐 그랬더니 치매는 당사자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행복하신 거예요. 가족이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당사자에게 가장 힘든 거는 골절, 고관절 골절되면은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일찍 사망해지는 이런 문제. 이게 노인의 삶의 질에 굉장히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복지 기기전이 있거든요. 매년에 복지 기기전 2년마다 한 번씩인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동경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두드러진 특징이 토요타가 이 노인의 이런 이동 관련된 그것에 전적으로 이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토요타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 노인의 어떤 특히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를 근거로 해서 이동권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기기들을 엄청나게 출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현대차에다가 좀 얘기를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이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자동차의 문제도 결국은 이제 이 고령 사회를 앞두고 어떻게 좀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이제 이 관심을 갖는 그런 이 기업들의 관심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거 문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이용 시설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 안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뭐 특히 독거노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각지대인데 이분들과 이런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노인 학대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웰다잉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죽음의 질이 좀 향상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이 발제의 내용이고요. 아무튼 우리 그 상과 죽음 연구소가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또 앞으로 이 그 각당복지재단에서 특히 이제 이 분야의 아주 전문 복지재단으로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